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김성찬 교수입니다. 저는 AI 생성 콘텐츠 현재와 미래, 인간의 창의력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 및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컴퓨터 기술 또는 그 기술로 만들어진 컴퓨터의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인지 능력을 재생 또는 모방하는 기술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는 기계가 어떤 요구사항이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기술로, 컴퓨터 기술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이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는 이를 어, 새로운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전기, 산업에서의 새로운 전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최근에 갑자기 만들어진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1950년대 중반에 AI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주어진 태스크, 게임이라든지 어떤 장기, 체스 이런 것들에 대한 특정 용도의 사람보다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 개념이 이미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AI가 너무 간단한 문제도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취약점이 발견이 되면서 1980년대에는 AI 윈터라고 하는 AI 연구가 굉장히 침체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AI가 더 잘할 수 있는 특정 용도들이 다양한 기계학습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예를 들어 IBM의 왓슨처럼 어떤 퀴즈쇼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AI가 다시 그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2012년도에 영상으로부터 그 사진으로부터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대회에서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신경망 기반의 그 딥러닝 모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서 이 모델이 기존 그 기법들을 큰 차이로 제치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이 각광을 받게 됐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공지능 기술들은 딥러닝에 기반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알파고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이세돌 기사를 바둑대국에서 이겼고요. 그리고 AI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자율택시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2022년 11월 말에 챗GPT라고 하는 생성형 AI 대표 기술이 공개가 되면서 현재까지 오늘날 이루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사실은 AI라고 하는 것은 그 안을 좀만 들여다보면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파트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딥러닝이나 AI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AI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계학습은 어떤 예제들로부터 의사결정 방법을 배우는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그 기계학습이 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그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 즉 방법론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방법론은 이미 기존의 통계,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기법이나 수학 분야에서 잘 정립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쉽게 말하면 모델이 답을 배울 수 있는 예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이 훈련 결과 모델의 성능을 결정을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론, 데이터, 계산 능력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우수한 성능의 기계학습 모델, 기계학습에 기반한 AI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AI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신경망에 기반한 학습인데요.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뉴런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패턴 인식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들과 이 뉴런들을 연결하는 커넥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이 주어지면 이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출력, 예를 들어서 이 예제에서는
어떤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 사진이 개냐, 토끼냐, 고양이냐, 물고기 중에 어떤 동물을 이 사진이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푸는 문제를 우리가 맞추는 신경망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입력은 개나 고양이 동물의 사진이 되고 출력은 그 사진에 대한 어떤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뉴런들을 연결해서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찾아내는 어떤 함수 F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뉴런들이 연결된 이 연결이 많을수록 우리가 모델이 크고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경망은 실제 사람의 뇌 신경 사람의 그 뇌에 있는 신경망을 간단하게 모델링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 사람의 두뇌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이 있고 이 신경들이 약 600조 개의 연결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신경망은 이 사람의 뇌보다는 훨씬 작은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경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주는 출력으로 바꿔주는 함수를 찾는 것이고요. 이 함수는 결국은 각 뉴런들을 연결하는 이 연결들에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는 강도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뉴런들을 연결하는 이 강도가 개수가 바로 이 모델의 크기, 즉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용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이용해서 챗봇이나 예술 창작과 같은 용도에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도 문제의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물류 최적화나 아니면 로봇을 이용한 어떤 어드바이저 그리고 고장 예측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이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초창기에는 분석형 인공지능이 먼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패턴 탐색, 예를 들어서 어떤 주어진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의 클래스가 개냐 고양이냐라고 하는 것들, 즉 분류, 예측, 추천, 모방 등의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이후에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분석형과는 달리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 창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코딩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크게 대규모 언어 모델, 텍스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텍스트 출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언어 말고 이미지나 음악 등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 등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언어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은 줄여서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LMM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챗GPT, 제미나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알려진 대규모 언어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LMM 쪽 언어 모델에 관련해서 우리가 동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영어 문장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문이 들어왔을 때 이 원문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어떤 신문 기사 스타일 혹은 오바마가 연설하는 연설문 스타일 등으로 아주 쉽게 내가 원하는 입력 문장을 새로 바꿔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는 이런 논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가짜 논문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내가 원하는 입력을 내가 요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럴싸한 형태의 출력을 만들어주는 언어 모델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이 챗GPT를 이용해서 코딩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n을 입력받으면은
사용자한테 n을 입력받으면 1부터 n까지 합을 계산하고 출력하는 결과를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그 회색으로 왼쪽과 그림과 같이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하면은 실제로 동작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또는 1부터 n까지 합을 출력하고 이거를 한 줄로 우리가 더 짧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똑같은 동작을 하는 코드를 더 짧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코딩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 만들어진 도 있는데요.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알파 코드 2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은 인간 프로그래머들의 85%보다 우수하다라는 것이 분석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언어 모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진이나 어떤 영상을 주어졌을 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이 영상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PT-4에 이 이미지를 두고 이 이미지가 뭘 하는지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미지에서 어떤 이미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다. 즉, 챗GPT가 왜 이 이미지를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그 근거를 쭉 텍스트로 이해를 해줍니다. 출력을 해줍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챗GPT 이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 말고 사람이 어떤 입력을 주어져 텍스트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이미지를 출력하는 생성형 AI 모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모델에게 이렇게 아바카도 모양의 안락 의자를 그려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바카도 과일 모양의 의자 형태를 출력을 해줍니다. 또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은 크게 관련 없는 개념을 잘 조합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럴싸한 그림을 생성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미드전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출력한 것인데 실제로 이 그림은 미국 콜로라도주의 미술전에 출품해서 입상을 해서 상금까지 받은 그림입니다. 실제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실제 어떤 그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GPT 모델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험에 적용을 했을 때 몇몇 시험에서는 합격선을 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미국의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GRE는 미국의 영어 시험이죠. 그리고 미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의 수학 이런 데서 사용한 이런 문제에 그 GPT를 적용을 했을 때 거의 합격선을 넘어가는 수준의 결과를 맞추는, 즉 GPT가 사람처럼 문제를 풀 수 있고 시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렇듯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생성형 AI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때로는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일을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도한 기대인가 아니면은 판도를 바꿀 기회인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챗GPT가 2022년 11월에 출시되었을 때 출시 2달 만에 1억 사용자를 확보를 했고요. 2024년 1월까지는 1억 8,500만 명의 사용자가 챗GPT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AI라고 하는 걸 넘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 범용지능, 정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간단한 어떤 동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업에, 그리고 어떤 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성형 AI 분야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에서는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 투자해서 챗GPT 기능을 그 MS의 빙이나 각종 오피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바드를에서 시작해서 멀티모달을 강조한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대형 언어 모델 LMM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라우드 X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지식이나 한국어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메타에서도 라마라는 이름을 가진 그 LMM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LMM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아랍 등의 회사나 연구기관들도 계속 자체 LMM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생성형 AI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은 이를 통해서 미래를 석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생성형 AI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이 상태형 AI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이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잘 나타내 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GPT-3를 공상과학소설에 나오는 괴물인 쇼거스라고 하는 괴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쇼거스는 이런 식으로 문어처럼 생겼지만 여러 개의 다리와 여러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즉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외형 내부 가지고 있는 어떤 괴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이 GPT-3의 LRHF라고 하는 사람의 피드백이 반영된 어떤 학습 방법을 이용하면은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출력을 내보내줄 수 있는, 즉 보시면 그래서 그 마스크에 그 괴물에 사람의 마스크가 붙어 있죠. 사람의 웃는 모습, 즉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출력을 내보내줄 수 있게끔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내부는 우리가 그 본질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GPT 모델이 굉장히 잘 동작을 하지만은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그 AI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내부의 동작의 정확한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모델로부터 사례를 생성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양이 모델이라고 하는 큰 범주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입력들을 샘플로 쭉 구축을 합니다. 그럼 이런 샘플들이 모이면은 고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라고 하는 어떤 큰 그 컨셉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컨셉이 여기 보시면 고양이 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큰 바깥쪽의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에 속해 있는 공간들 샘플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지 않았던 샘플 말고 다른 샘플들을 취하게 되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입력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은 실제 고양이에 해당되는 어떤 형태의 이미지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AI가 생성한 고양이 이미지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가 입력들로부터 그 입력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을 만들고 그 컨셉으로부터 그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형태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내는, 이게 생성형 AI로부터 저희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기반 모델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굉장히 큰 대용량의 훈련 데이터, 예를 들어서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지식이라든지 어떤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위 형태의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라든지 감정 분석이라든지 요약 정보 추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출력해 준다든지 등등의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조정을 하기 위한 기반 모델은 이런 미세 조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태스크들을 이미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큰 제너럴한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반 모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 작업들을 만들 수가 있고 하위 작업들이 높은 성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반 모델을 이용해서 큰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이 생태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유연하게 그 대답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를 그러면은 챗GPT는 어떻게 대답을 만들까요? 미리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질문에 사람이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대답을 어떤 데이터 형태의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델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로 인간 수준의 어떤 지적 능력과 감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얘가 사람처럼 생각해서 어떤 입력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챗GPT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위키피디아나 책, 인터넷 등에서 45TB 정도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 가지 형태의 알고리즘 학습을 하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언어 자체, 사람의 언어의 일반적인 구조를 갖다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언어를 안다고 해서 사람이 원하는 형태의 대답을 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니까는 언어를 학습한 다음에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있고 듣고 싶어하지 않은 대답, 즉 어떤 형태의 대답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는지를 갖다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추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다음 문장이 어떤 문장을 될지를 갖다 예측하는 걸 갖다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챗GPT가 출력하는 것은 그 입력이 들어왔었을 때 확률적으로 이러한 답을 내는 게 가장 좋았었다 라는 형태의 답을 내도록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챗GPT의 학습 능력에는 자연어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냐, 즉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텍스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이 되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 데이터들, 즉 언어들이 어떤 형태로 모델이 되는지를 갖다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은 애플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 애플이라는 것은 뒤에 어떤 단어가 왔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애플과 맛있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온다면은 애플은 아마도 사과 실제 과일을 의미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플하고 빠르다라는 단어가 만약에 같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애플은 아마도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 또는 그 컴퓨터 제품 자체를 의미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의미라고 하는 거는 그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문장에 어떤 단어들과 같이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즉 언어 모델들에서 단어를 갖다 표현하는 방법은 함께 나오는 단어들 또는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이 가까운 위치의 점들로 표현된 어떤 고차원 공간을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이 고차원 공간에서는 유사한 언어들 또는 문장에서 실제로 같이 나오는 확률이 높은 단어들이 서로 가까운 점들로 모여 있는 공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공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어 자연어를 이용한 모델을 학습하는, 즉 언어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왼쪽 그림에 보면은 영어 단어들 들리다, 말하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뭐 한글로 대화하다, 담소를 나누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은 의미를 갖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의미 공간에서는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어떤 점들로 표현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공간으로 언어를 표현을 하고 나면 실제로 LMM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를 맞추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텍스트 데이터들은 아마도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장들은 단어들로 또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언어 모델에 주면은 언어 모델은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를 맞추는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얘기하는 어떤 그 문장의 형태라든지 대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학습하는 걸 갖다가 지도학습, 자기지도학습,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입력이 주어지고 입력 안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써서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너도. 그러면 뭐가 나올까 하면 아마도 열심히라는 말이 나올 거고 열심히 하면 공부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은 이 다음에 가려진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다음 단어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첫 n개의 단어들이 쭉 들어왔을 때 n 플러스 1번째 그 다음 단어가 뭘까를 생성을 할 때는 n개의 단어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오토 리그레시브 토큰 프레딕션이란 말을 쓰는데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조금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이해하거나 문법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런 n개의 단어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단어는 내가 여태까지 쭉 학습 데이터를 봤더니 통계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 확률적으로 이러한 단어가 나오더라 라는 걸 맞추는 문제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썽꾸러기 철수는 학교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만약에 공부한다, 논다, 잔다 등등 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아마도 멍 때린다 이런 단어, 즉 앞에서 나온 단어들의 의미와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나온 단어, 즉 n개의 단어들을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이 언어 모델에서는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사실은 토큰과 단어가 아주 정확하게 1대1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토큰이 하나의 단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n이, 즉 토큰의 개수, 입력 토큰의 개수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출력되는 단어들은 더 넓은 문맥을 보고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력의 토큰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더 사람과 유사한 형태, 정말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형태의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GPT-4 같은 경우에는 최대 약 33,000개의 토큰, 단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33,000개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33,000개 토큰이면은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했을 때 A4 용지로 11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입력을 가지고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느냐를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조정에 따라서 언어 모델의 어떤 창의성이나 일관성 등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언어 모델에서 그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생성할 수 있는 출력할 수 있는 단어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갖다 그냥 아주 간단한 예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하나만 들어왔을 때, 입력이 하나 들어왔을 때 이 입력에 대해서 가령 GPT-4가 처리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한 5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입력이 하나가 들어왔으면은 이 입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출력 가능한 단어의 개수는 50만 개가 될 겁니다.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만약에 두 개의 단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각각 최적의 단어 그 출력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은 하나의 단어에 50만 개, 그 다음 단어에 50만 개, 그러니까 50만 곱하기 50만 개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가장 좋은 그 적당한 그 출력 단어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만약에 3개의 단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50만 곱하기 50만 곱하기 50만 개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만약에 3만 3천 개의 단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50만 각각에 대해서 50만을 3만 3천을 곱해야 되니까 사실상 어떤 단어 생성에 필요한 단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따져야 되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에 대응해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출력이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어떤 대형 신경망을 이용해서 단어별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의 단어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트랜스포머가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들의 성능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그 신경망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LMM이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언어를 이용해서 텍스트 생성과 같은 다양한 언어 처리 작업을 그 전에 사용했던 기계학습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LMM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음의 단어, 입력에 대해서 다음의 단어가 무엇일지 추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문장 구조, 문법, 어휘, 스타일 등의 언어적 특성을 어느 정도 학습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어떤 일종의 암묵적인 지식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암묵적인 지식 같은 것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가중치, 뉴런들을 연결하는 그 커넥션들의 가중치의 값이 이러한 암묵적인 지식을 표현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뉴런들의 연결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내용들을 암기하고 있고 사람의 그 지식을 갖다가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언어 모델은 또 명백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얘가 모든 정확한 그 사실들을 데이터베이스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화된 모델로부터 사례를 추측해서 확률적으로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그 대답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추론 기능만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위인, 잘 알려진 사람에 대한 출생일이나 사망일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럼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생존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MM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LMM의 모델을 계속 크게 만들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을 사람들이 발견을 했냐면은 프로그래머들이 이 모델에 직접 학습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모델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는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이나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능력 등을 이 언어 모델이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의 크기는 언어 모델의 그 모델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가 커질수록, 즉 언어 모델이 커질수록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더 다양한 형태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LMM의 창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학습 데이터의 수학 문제를 저희가 학습시키지 않았는데 언어 모델이 수학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진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AT의 수학 문제를 거의 합격선 수준까지 풀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몇 가지 예제들만 알려주면은 그 원하는 동작을 잘 수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빨간색 동그라미는 GPT가 사람이 입력을 하는 거고요. 파란색은 GPT가 출력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삼행시를 가르쳐 줍니다. 삼행시, 생강차란 이런 거야. 생강차를 가지고 삼행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GPT는 뭔가 자기가 이해한 대로 출력을 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삼행시라는 거는 제시한 각 글자의 각 줄의 첫 글자로 해야 된다라고 몇 가지 예제, 생강차, 오렌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이 손흥민이라는 예시를 주면은 GPT는 손흥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삼행시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잘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 문제를 주면은 보신 거 강강찬이라는 문제를 주면은 정확하게 삼행시로 그 답변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예제를 많이 주지 않아도 단순한 예제 몇 개만 줘도 그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걸 갖다가 기계학습에서는 퓨샷 러닝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MM에서 나오는 창발적인 특성의 예제는 함수 여기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BCD라고 하고 1, 2, 3, 4, 5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답은 14. 그 다음에 BCD 34는 6. BCD 3, 4, 5, 6이 무엇인지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챗GPT는 주어진 패턴을 보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들을 이용해서 맨 마지막에 주어진 두 개, BCD 1, 2, 3, 4, 5, BCD 3, 4에 기반해서 사람이 물어본 BCD 3, 4, 5, 6에 대한 답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추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LMM의 그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나타나는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Chain of Thought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LMM이 어떤 추론 과정, 자기가 내리는 추론을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걸 출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가 나는 2개의 테니스공을 갖고 있다. 테니스볼 2캔을 더 샀다. 나는 몇 개의 테니스볼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면은 답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답을 얘기했는지를 갖다가 추론 과정을 쭉 어떤 중간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답이 어떤 식으로 도출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모델이 커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발적으로 특성을, 즉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델이 스스로 생성해낸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체인 오브 소트 능력은 통상적으로 파라미터가 1000억 개 이상일 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데요. 1000억 개 이상일 때의 가장 알려진 그 모델은 GPT-4가 이에 이제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LMM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창발적인 특성들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컴퓨터 코드를 작성한다든지
언어를 번역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를 연결해서 이미지를 갖다 해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재적인 창의성, 예를 들어서 시나 이야기와 같은 창의적인 텍스트를 생성한다든지, 성격 모방, 미묘한 반응 생성, 이런 것들이 LMM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창발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LMM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LMM은 더욱더 다재다능하고 강력해지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그 LMM의 대화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 언어 구사 능력, 기억 능력, 도덕 의식, 이런 것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챗GPT는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챗GPT는 실제로 대규모 노동력에 의존해서 대화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에서 RLHF라고 하는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도학습의 일종인데요. 훈련된 모델을 자동으로 하는 그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모델을 개선하고 최적화하는데 사람이 개입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그 어떤 윤리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아래의 그림처럼 몇 가지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먼저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의도하는 정책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미 잘 학습이 된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언어 모델을 사람이 의도하는 그 방식으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선별된 적은 양의 샘플들로 언어 모델을 미세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미세 조정된 모델은 사람이 선호하는 형식의 그 대화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언어 모델이 여러 가지의 가능한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이 내놓은 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접 보고 어떤 선호도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선호도에 기반해서 언어 모델은 사람이 높은 선호도를 가지는 답을 출력할 수 있도록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그 모델이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챗GPT 모델은 사람의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원하는 형태, 사람이 선호하는 형태의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그 챗GPT가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은 앞에서 들어온 여태까지 입력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뭔지를 확률적으로 생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확률적 문장 생성이 그러면 정말 언어 모델이 즉 챗GPT가 사람처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알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은 사실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횡설수설하는 모델이라고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횡설수설하는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초기 GPT 같은 경우에 길이는 몇 개의 눈을 가졌습니까? 2개입니다. 네 다리에는 몇 개의 눈이 있나요? 2개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죠. 어떤 질문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냥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런 단어를 출력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P는 사람의 입력이고요. A가 챗GPT가 출력한 텍스트입니다. 즉 확률적으로만, 즉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확률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러한 답을 생성하는 게 가장 맞았다라는 관점에서만 출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봤을 때는 거짓말을 늘어놓는 허풍쟁이처럼 보일 수가 있고, 또는 대부분의 경우 그럴싸한 답을 내주긴 하지만 어떨 때는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그런 박식한 인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LMM이 아주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생산한
가장 LMM의 가장 그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allucination 또는 우리말로 환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LMM은 통계에 기반해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가장 그럴싸한 다음 단어를 맞추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출력한 답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어 모델이 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그럴듯한 정보를 생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진짜로 존재하는 팩트인지 아닌지에는 LMM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LMM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 얘가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LMM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게 되면 LMM은 존재하지 않은 논문을 갖다 인용해서 그 논문이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인용을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호주의 한 시장을 근거 없이 전과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정보를 갖다 출력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럴듯한 가짜 뉴스를 갖다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죠. 또 하나는 LMM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입력이 똑같은 질문에도 다르게 확률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의 베이비 부머 출생 수의 연도별 숫자를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답이 모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 여부는 LMM은 관심이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싸하게 보이는 연도별로 어떤 숫자가 나오고 연도별로 어떤 숫자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사람이 봤을 때 선호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석을 출력해주는 이런 문장을 출력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는 GPT 대답이 기본적으로 확률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LMM의 그래서 이런 그 할루시네이션 뿐만 아니라 LMM의 계산과 추론 능력도 사실은 사람이 완벽하게 신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장님과 부사장님과 나의 그 가능한 시간대를 주었을 때 가능한 그 회의 세 사람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회의 시간은 몇 시간이냐를 물어보는 경우에 실제로 사람이 그려보면은 LMM이 내보낸 답은 틀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GPT의 답은 현재 24년 1월 9일에는 정답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MM의 약점은 사실은 이제 극복해야 될 그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요. 할루시네이션이 있다고 해서 LMM이 전혀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LMM의 기술 가치는 확인을 되었고 할루시네이션은 LMM의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하나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완벽한 기술은 없는 거니까요. 가솔린 자동차에 냉각 장치가 필요한 것처럼 LMM도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해서 더 신뢰성 있고 사실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게끔 다듬는 것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LMM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대규모 신경망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챗GPT는 2022년 11월 달에 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공개가 된 이후에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문서 요약, 질의응답, 문장 완성, 번역, 등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파악을 하게 되면서 이를 어떻게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언어 모델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어떤 질의에 응답을 하는 퀘스천 앤서링 또는
어떤 사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창작적인 어떤 컨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는 아마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이 LMM을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많이 쓰이는 어떤 영역과 산업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업,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 등등의 분야에서 이 챗GPT를 이용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 영역, 금융 서비스, 지식 산업, 제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생성형 AI를 도입이 되거나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성형 AI 꼭 언어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서비스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그리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달리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 AI에서 만든 그림을 생성해주는 생성형 AI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왼쪽 보시면은 왼쪽에 그 밑에 텍스트 영어 문장은 이러한 문장을 달리해 줬을 때 달리가 생성한 이런 실제 그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어떤 소년이 망원경을 들고 있고 하늘을 보면서 로봇 위에 있고 그 배경에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도시 경관을 보여줘 라는 식의 프롬프트, 저희가 이런 입력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그 AI 모델에 주면 AI는 그에 해당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생성을 해줍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출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그 AI 서비스는 동영상 생성입니다. 2024년 2월에 오픈 AI에서 소라라고 하는 동영상 생성 AI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그 GPT를 이용해서 언어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이용해서 그 입력 프롬프트를 어떤 1분 정도의 동영상으로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라가 기존 그 동영상 생성 모델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거는 프레임 변환 시 배경이 굉장히 일정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물리적인 현상, 여기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걸어가는데 밑에 보시면은 빗물이 떨어져서 도로가 조명에 도시 그 네온 사인에 반사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라로 그 동영상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그 다음에 런웨이, 그 다음에 중국의 콰이쇼, 그 다음에 미국 루마 AI 등 다양한 그 스타트업과 빅테크들에서 비디오 생성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점 비디오의 그 퀄리티는 물리적인 물리적인 현상을 반영해서 정말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프레임이 일관적이고 동영상의 생성의 길이도 길어지고 동영상의 생성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걸 이용해서 미래에 영화나 어떤 그 컨텐츠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핵심 가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형태의 출력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표가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해서 평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더 창의적이고 탐색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라든지 기회나 위협을 사전에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합성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기계학습을 이용하면은 의료나 재무나 제조, 소매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걸리던 신약 물질을 갖다 AI를 써서 7개월 만에 개발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 입력을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는 여성, 어떤 내가 원하는 형태의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을 갖다 출력해 주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프롬프트에 그 대응해서 하나의 프롬프트 입력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가능한 그 옷을 입고 있는 여자의 사진을 갖다 출력을 해줌으로써 더 많은 아이디어, 그다음에 더 많은 기회를 저희가 미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성형 AI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어떤 그 바이어스라고 하는 편견과 차별입니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들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어떤 차별이라든지 편견이 내재되어 있으면은 학습된 AI 알고리즘도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구글 포토에서 이런 사진을 이용해서 흑인 여성을 고릴라라고 잘못 인식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운데 하단을 보시면은 백인과 흑인을 갖다가 대비시켰을 때 실제로 흑인의 더 그 범죄 확률 사실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인종차별,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AI의 사용에 어떤 제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 간호사는 여성이라는 편견으로 he is a nurse를 she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 AI 같은 경우는 흑인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남성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등 이런 식으로 인종과 성별의 어떤 차별이, 그리고 그 차별로 인한 어떤 편견이 AI 알고리즘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런 생성형 AI가 어떤 그 사실적인 영상과 언어 구사 능력으로 인해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가짜 뉴스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보시는 이미지 3개는 모두 AI로 생성된 가짜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나 민주주의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로 만든 영상이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AI가 만들었다는 것을 안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심어두자, 그리고 이걸 법제화하자라는 워터마킹 기술을 의무화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AI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런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컴퓨팅 자원이 요구가 된다는 건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GPT-4 같은 경우, GPT-3 같은 경우에는 약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GPT-4 같은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 개수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GPT-3를 그 훈련하는데 1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GPT를 개발한 오픈 AI 같은 경우 2022년도에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7천억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손실은 대부분 GPT 모델을 학습하고 서비스하는데 컴퓨팅 비용에 소모된 비용입니다. 이러한 이런 생성형 AI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GPU라고 하는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요. 이 GPU의 가격이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GPU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AI 개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성형 AI가 높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그 기계학습에서는 잘 알려진 차원의 저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델이 크면 클수록 그 모델을 충분하게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LMM을 훈련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들은 GPT-3나 4
등을 올라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현재의 LMM들은 사람이 만든 모든 문서를 다 이미 학습을 했다. 그 다음에 AI는 사람이 만든 모든 동영상도 대부분 학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AI 모델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될까요? 아마 한 가지 방법은 AI가 만든 데이터를 AI가 스스로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생성한 자연스러운 데이터와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다르기 때문에 AI가 만든 데이터로 학습한 AI 모델은 우리가 사람이 만든 데이터로 학습한 것과는 다를 것이다 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앞으로 부족해지지 않겠냐, 큰 모델을 만들 때는 데이터가 부족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문제는 이런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 대규모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노동력에 의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혐오나 외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불쾌감을 주는 컨텐츠를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직접 일일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작업으로 선별해서 레벨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케냐, 즉 영어를 사용하는 아프리카권 국가에서 계약직 저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AI 개발을 자동화하는 게 바람직하냐? 즉 이런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그거에 맞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AI 문제는 저작권인데요. 도대체 AI 학습하는데 저작권 데이터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AI 컨텐츠는 과연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행 법과 제도에서 아직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식적인 추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T-3와 GPT-4가 아직까지 엉뚱하게 답변하는 문제를 여기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AI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세상의 모든 문화와 어떤 사람의 상식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세상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AI가 사람의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식적인 추론, 그 다음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만약에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과연 규제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AI를 통제를 해야 된다. 반면 AI는 기술이다. 기술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 AI는 결국은 인류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초 교황청의 교황도 AI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AI의 약점을 극복하는 연구 투자는 촉진해야 하면서 불완전한 AI가 실제 우리 생활에 쓰이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교황이 낸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성형 AI 발전 추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발전 추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더욱 강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을 강화한다든지 언어뿐만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통합된 형태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모델들이 더 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들로부터 특정 용도에 맞게끔 모델들을 갖다가 줄이고 다듬어서 경량화시키는, 그래서 효율성과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특화된 모델들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강력한 모델들을 이용해서 수학이나 상식적인 추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범용 AI와 특화된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설명을 드리면, 범용 AI는 라지 랭귀지 모델, 앞에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던 모델들이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랭귀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좁고 단순한 업무들만 수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이 클 필요가 없고 적은 데이터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범용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라지 랭귀지 모델과 달리 스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용도 또는 특정 업체에 맞게끔 경량화되는 추세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업체들이 이쪽 스몰 랭귀지 모델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죠. 올해 그 어떤 형태의 AI 모델이 개발될 거냐라고 하는 MIT 테크 리뷰의 요약이었는데요. 맞춤형 챗봇, 그 다음에 생성 AI로 만든 동영상,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리고 AI가 만든 허위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워터마킹 도구, 그 다음에 AI의 발전 추세에 맞춰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AI와 결합이 되면서 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의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AI의 향후 발전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글로벌 AI 지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AI 연구 능력은 세계 6, 7위권에 해당을 합니다.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전략이나 운영 환경,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은 민간 투자나 연구 수행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거대 AI, 즉 앞에서 설명드렸던 GPT 모델과 같은 초거대 AI 관련해서 국적별 특허 출원 동향을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세계 3위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두 나라들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은 AI를 석권하기 위한 국가별 그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AI는 현재는 미중이 기술 경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중 중심의 그 경쟁 구도를 깨기 위해서 유럽과 아랍, 그 다음에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은 자체 LMM이나 자체 기반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자체 LMM을 만들기 위해서 챗GPT 등과 같은 영어 기반이 아닌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 정신 등을 담을 수 있는 자체 LMM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아랍권에서도 중동에서도 강한 자본력을 이용해서 AI 대학을 설립하고 교수들을 유치해서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LMM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자체 LM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성형 AI의 발전 동향을 볼 때 이제는 창조성이 인간만의 특징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AI를 도구로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적인 과정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